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수요일 시간 잘 갑니다. 잘 가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항상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뭐 늘 재밌게는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좀 성실하게 우리가 맞추려고 해야겠죠.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늘 수고하는 마음, 수고한다기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른 아침이니까 여러분들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말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 말을 참 예쁘게 해야죠. 아주 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예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그 단점이 아닌 장점을 얘기하더라고. 장점. 이 장점을 얘기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더라.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얘기하기 전에도 먼저 들어줘. 먼저 들어준다. 네 번째는 어떤 말에도 공감을 잘해주더라. 아주 중요하죠. 공감 능력. 공감을 잘해주더라. 다섯 번째는 말투. 이 말투하고 표정. 이 중요합니다. 말투와 표정이 항상 원활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 입장을 먼저 이제 배려해 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진 않아요. 높이진 않다.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7가지의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가지고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활용하면은. 일단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입장이 아니야. 내 입장이 아니라 이 상대의 입장에서 그 생각하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다. 알겠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은 나중에 하거나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야기하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은 놓치지 않고 이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더라. 그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아부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와 넉넉함을 상대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예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의 배려와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의 배려의 고마움을 표해야 돼. 알겠죠? 근데 표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한번 실천하세요. 실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도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 천회장도 예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런 게 약간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또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인천의 글로벌 승련기술진흥원 거기서 이루어졌던 일인 것 같은데 24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그 메카트로닉스 종목에 그 국가대표를 뽑기 위한 대결이 한창이었다고 하네요. 국제기능올림픽은 만 17에서 22세의 청소년 근로자들의 그런 직업 기능을 겨루는 경기라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세계 각국을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메카트로닉스는 가공과 조립, 시험, 운반 등 그 자동화 공장 설비를 만든 뒤에 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2인 1조로 짝을 이뤄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문제로 제시된 그런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뭐 각종 부품과 뭐 센서 그런 전선을 연결하느라 이제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선수가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동안에 다른 선수는 작은 무선 청소기로 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이 부품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맞게 이제 기계를 잘 만들었는지 물론이고 청소 상태 등도 이제 채점 요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평가전 3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흘에 걸쳐 가지고 과제 6개를 평가한 뒤에 이제 국가대표로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이제 뽑는 겁니다. 이번 평가전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쪽 선수들의 대결이라는 거더라고요. 삼성 계열사 간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는데 이 평가전에 출전한 선수 6명 중 2명이 삼성전자, 4명이 삼성전기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4일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평가전 우승팀은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매년 그 전국 기능 그 경기대회 입상자를 채용을 해요. 국가대표로 이제 키웁니다. 선수들은 삼성에 들어와서 약 6개월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국가대표 평가전을 거쳐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메카트로닉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도 삼성 입사 뒤에 이러한 교육을 이제 거쳤겠죠. 이날 보니까 글로벌 승련기술진흥원의 다른 방에는 산업 제어 그 종목의 국가대표 평가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선수 2명이 각각 그 가로 세로 2m 되는 그 흰색 판에 그 회로대로 기계가 작동하도록 자재를 조립해서요 배선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가 봅니다. 휴대폰을 포장한 상자를 배송하는 그런 기계를 직접 만드는 게 이제 과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산업제어는 산업설비를 구축할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인데 기계가 작동하는 회로를 설정한 뒤에 회로대로 이제 동작하도록 이제 자재를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하고 배선 작업을 합니다. 이번 평가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삼성중공업 소속으로 같은 회사 소속 선수들이 이제 경쟁자로 만난 거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기능 올림픽에서 19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첫 참가는 1967년 제16회 기능올림픽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 기능올림픽의 성과 뒤에는 묵묵히를 후원해온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의 상무 시절 2006년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일본 출장을 간 그는 그 방문한 기업에서 그 일하는 승련의 그 승련 인력 대다수가 국제기능올림픽 또는 그 일본 내 그 기능대 수상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기술인재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회장이. 그래서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곧 제조업의 기반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후원의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총 37개 종목에서 선수 39명이 뽑혔는데 이들 선수들은 대회 직전까지 훈련한 뒤 내년 9월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이 끝나면 선수들도 현업으로 돌아가죠. 이 현업에서는 기능올림픽 출신 선수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더라고요. 국가대표 평가전에 나오는 선수들은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20살에서 21살까지 약 4, 5년간 맹훈련을 해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보장돼 있고 현업에 곧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메카트로닉스 종목을 평가하는 그 심사장이 그러는데 보통 회사에서 학부 졸업생은 2년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선수 출신 직원은 즉각 현장에서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 기술력은 보통 직원들보다도 훨씬 높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라고 저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디스플레이 그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8인치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12인치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뭐냐? 국내 최대 팹리스 기업이죠. LX 세미콘인데 그 LX 세미콘의 그 고대엽 연구소장이 최근에 서울 강남의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을 이같이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랑 LX 세미콘 간 비메모리 동맹이 뭐 강화되는 양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을 위해서는 LX 세미콘을 비롯해가지고 국내 주요 팹리스 기업들한테 첨단 시범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등 이 팹립스 생태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이날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과 세이프 포럼 2023을 개최해가지고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삼성은 세이프 포럼에서 100여 개의 파트너사랑 함께 고객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제시했는데, 특히 반도체 공장 설계 지원 그 키트죠. 그 프라임 솔루션 등 이 8인치로부터 최첨단 2나노미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까지 팹립스 고객의 그 최첨단 설계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시영 그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기조연설에서 AI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개별 서비스에 특화된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삼성은 고성능 AI 반도체에 특화된 최첨단 공정과 차별화된 스페셜티 공정, 그리고 글로벌 그 IP 파트너사와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AI 시대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삼성은 최첨단 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현황하고 계획 등을 밝혔어요. 그래서 국내의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공개를 했는데, MPW죠. MPW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형태인데, 한 장의 웨이퍼에 그 다른 종류의 반도체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방식이고, 그 팹리스는 신제품 출시 전에 그 파운드리사랑 생산 라인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MPW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 많은 팹리스들이 파운드리 업체의 그 수주가 많은 시기에는 MPW 기회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팹리스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틀에서 삼성은 팹리스 생태계를 위해서 AI하고 고성능 컴퓨팅, 모바일 제품 설계에 활용 가능한 첨단 그 4나노죠. 이 공정의 MPW 서비스를 지난 4월 날 처음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그 8월하고 또 12월에 걸쳐가서 올해 세 차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4년에는 4나노를 비롯해서 MPW 서비스를 올해보다도 한 10% 이상 제공하는 등 그 국내 팹리스 고객의 시제품 제작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해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삼성전자를 깔 수가 없다. 깔 수가 없어요. 삼성이 베트남 현지 협력사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 지원 사업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외신과 함께 따르니까 삼성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통상부 여기하고 지난 3일날 그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을 해요. 이번 프로젝트 1단계는 그 방닌, 하노이, 하남, 흥엔, 빈푹 등 베트남 북부 소재 12개 기업이 3주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삼성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2월 체결한 스마트 팩토리 개발 협력 그 사업의 일환이에요. 삼성은 올해까지 총 50개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개발을 지원해서 스마트 공장 컨설팅 분야에서 이 베트남 전문가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트남 기업들은 베트남 기준에 맞춰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데, 이 정거장에 걸친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강조했다고 언급을 해요. 이어서 삼성과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스마트 팩토리 구축 활동이 베트남의 4차 산업혁신 그런 정책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전달까지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 그리고요, 그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그 투자 수익률이 30%를 넘어가자 반도체 종목을 더 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차익을 실어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들이 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래요. 과거에 반도체 산업의 턴어라운드 시기에는 주가도 최소 2년 이상 장기 상승했는데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없던 미중 패권 경쟁 등 변수를 고려할 때 ETF 등을 활용한 분산 투자를 고려한다는 그런 조언도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니까 최근에 10년간 이 반도체 산업의 실적 반등은 두 차례 있었는데, 우선 2012년
미국의 금융위기랑 남유럽 그 PIGS, 피그스라고 하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여기에 재정위기, 또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의 복합 위기가 해소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하반기부터 14년 말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그 기업들의 전체 이익은 83%, 주가는 128% 올랐더라고요. 두 번째 대세 상승기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요. 약 2년간 반도체 기업들의 전체 이익은 120% 정도 증가를 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0%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상반기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증권연구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이익 사이클에 의한 강세가 지속된다고 언급하죠.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이 나오면서 이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2012년 그 대화면 스마트폰하고 2016년 데이터 센터와 비견되는 혁신 기술이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특정 기업이나 섹터에 집중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갈등 등 그 시장 예측할 수 없는 변수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그런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더라.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잘 될지 예측이 힘들기에 분산 투자가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개별 종목 투자는 상승 추세가 충분히 관찰된 후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죠. 상반기 그 GPU 세계 1위 업체죠. 엔비디아가 196%나 뛴 데 비해서 TSMC는 29% 올랐어요. 그리고 인텔이 25.7, 퀄컴이 12%, 이 다른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그 반도체를 골고루 담는 ETF 상품이 있어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퍼 플러스 솔렉티브인데, 여기에 투자했으면은 65.8%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죠. 국내수 상반기 HPSP 주가가 116% 정도, SK하이닉스 55%, 리노공업은 한 2.6% 정도가 오르는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에 타이거죠. FM 반도체 탑10이 44.9%,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가 40.9% 올랐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4월 25일이죠. 지난 상장한 그 솔 거죠. 반도체 소부장 FN이 2개월 사이에 벌써 24.8%나 올랐더라. 같은 기간에 이 ETF에 포함된 개별 종목들은 한 8에서 60% 정도의 수익률 편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편차는 있어요, 여러분. 편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그 반도체 관련된 ETF 잘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